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정민 시리즈 민법 총칙 59페이지입니다. 사원총회 보시는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필수기관이란 말이 배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사원 5분의 1 이상 청구가 있는 때이다. 이 총사원 5분의 1 정관으로 정감할 수는 있는데 이를 소수사원권이라 하고, 이 청구가 있으면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 절차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한다라는 것. 일단 발신주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 권한 총회는 사단법인 최고기관으로 일정한 위임사항을 제외하고는, 즉 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 사무 전반에 걸쳐 결정권을 가진다. 결의권,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그 정도 하시고, 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과 결의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임의 해산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밑에 표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사원권,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누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공개권과 자의권이 있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법대 1학년 처음 들어가 민법 총칙 보면 이런 거 외운다고 난리치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사원권 양도 및 소멸,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 판례는 사단법인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에서도 사원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고 한다. 감사는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1인 또는 수인 감사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다. 감사 직무, 법인의 정관 변경.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관 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정관에 나타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의 한계, 정관의 목적도 42조가 정하는 보통 정관 변경자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무슨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안 되겠죠. 정관의 정관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전사원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 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네, 예외적으로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즉 변경 방법에 관해서 정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설립자가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꼴이 발생하죠.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해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명칭, 옛날에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자를 써가지고 명칭을 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요새는 좀 보니까 좀 구식 같고 요새는 영어를 많이 쓰더라. 바꿀 수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도 어느 지역에 이제 뭐 그 건물에 주소를 두고 설립을 했는데 거기 개발된대. 건물 철거해야 된대. 사무소 소재지 변경 못하는 것 같으면 법인을 해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예컨대 뭐 A 고등학교 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법인인데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하고 합병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학교 이름을 뭐 B 학교로 할 수도 있고 AB 학교로 할 수도 있고, 물론 A 학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뭐 B 학교로 된 경우, 그러니까 흡수 합병 당했다는 거지. 흡수 병합됐다는 거지. B 학교로 된 경우, 그러면 A 학교 장학재단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그 법인을 해산하는 게 옳으냐? 설립자의 취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B 학교 그 장학재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등기사 아니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정감,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밑에 쭉 내려오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경매 개시 요건이면은 경매 들어가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경매 개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때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밑에 내려오면은 다음 단락,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재단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실무에서는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혼동도 저 민법 물권 소멸사례에서의 혼동 그 단어가 아니죠. 참,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 공자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 석가 가라사대, 뭐 예수님 뭐 말씀하시기를 이래 하면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냥 내가 말하면 웃고 말죠.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사람이 생각은 않고 공부만 하면은 혼동에 빠지고,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생각에만 빠지면 위태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처음 들어올 때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생각한 적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이것저것 앞뒤 따지지 않고 냅다 공부만 하고 쎄 빠지게 외우다 보면 혼동에 빠지가 지치가 죽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판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지 생각만 하면 민법 교과서가 막 다 지랄 같은 거지 뭐.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민법 조문 가장 기초적인 권리보호 그 토대를 해가지고 그 공부 토대하에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눈에 이걸 말하는데 그 눈높이 교육이 다 망치는 거죠. 저 보면은 어느 뭐 어디서 뭐 눈높이 교육 해가지고 선생 눈높이를 애 눈높이에 맞춰. 뭐 꼬맹이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고, 눈높이 교육은 선생 눈에 맞추게 하는 교육이라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선생 눈에 맞춰오게 눈높이 교육을 시켜야 돼. 선생이 눈 낮춰가지고 애들 수준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흥분하면 내만 손해지. 아이고 세상을 좀, 아이고 그러고 넘어가야지. 밑에 단락에 민법상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재단권 설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기재사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근데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등기법 잘 보시면은 제한물건 설정할 때 허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있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경우라면,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미 허가 받아가지고 재단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이라 하면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상실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의 해산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법인은 해산 후 청산 종결 시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의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 사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 존속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사단법인에만 특이한 소멸 사유라면 뭐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때, 또는 해산 결의한 때, 이런 거죠. 해산의 효과, 해산 등기, 법인의 청산. 해산한 법인이 잔물을 처리하고, 법인 청산이라면 또 사건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임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나가고, 물론 이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그 보증금 관계도 다 끝났는데 등기가 말소 안 되고 있다. 말소시켜 달라. 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법을 좀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하고, 뭐 서류 보내십시오, 뭐 입금하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일을 딱 진행하면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임차권 등기 위에 법인 3개가 가압류 등기를 해놨어요. 보증금 반환증 관련돼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해놨어요. 이제 보증금이 없다는 거는 명백해졌는데, 왜냐면 차임에 다 삭감됐고, 차임에 충당됐기 때문에. 그래서 졸지에 임차권 등기 말소만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합의로 이제 설정 계약에 등기를 해놓은 것이니까 말소 소송을 들어가면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압류 등기부터 말소가 돼야 돼. 그래서 원래부터 봤으면은 토지 건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사건이 2개고, 2개 위에 가압류 등기가 3개가 있으니까 사건이 6개, 총 하면은 8개가 되는 거죠. 사건이 8개인데 들어가 보니까 한 개는 개인 법인이라 가지고 해산해 버렸고, 2개는 은행인데, 그래서 일단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법인 3곳에 소송 고지를 했는데, A은행, B은행 중에서 A은행은 그 직원이 똘똘한가 스스로 말소를 시켜줘서, 그쪽에서 말소시키는 거는 간단해요. 채권자 쪽에서 말소시키는 거는 뭐 지하 해제 신청하면 되니까, 채무자 쪽에서 말소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저쪽에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그 취소 신청해서 취소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은행은 이제 스스로 뭐 지하해 줬으니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은행은 안 해준다는 거지. 직원이 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혹시 뭐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 싶어서 모르는 일은 안 해. 법대로 해. 그냥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은행 하나는 그 뭐 이거는 사정 변경을 요구한 것보다 먼저 일단 보증금이 없으니까 무효인 가압류다. 그래서 말소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어가서 어쨌든 말소 결정을 받았고, 하나는 개인 법인인데 해산해 버렸어. 그래서 청산인으로서 해산되기 전에 법인 대표이사 그 사람을 해가지고 또 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조회해가지고 또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했어. 사망했으니까 여기 상속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청산인 선임해야 되나 어쩌나, 이 청산인 선임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대위소송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위소송도 해왔고,
법무사들이 아마 채권자 취소소송은 안 해봤을 건데 채권자 취소소송도 해봤고 채권자 취소소송에 대해서 방어도 해봤고 뭐 공부 다 했으니까 뭐 법대로 하는 거지 뭐. 어쨌든 청산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압류 취소 결정 받고 그걸 가지고 가압류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촉탁 등비니까 말소도 촉탁해서 해야 되죠. 절차 모르면 못해. 이게 해보니까 유일하게 내가 처음 했던 것 같아. 이게 법원 그 실무관님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유사한 걸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근데 요거는 지금 채권에 붙어 있는 가압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모 법원의 실무관님은 와 정말 또릿또릿 해가지고 막 딱 하니까 바로 그 해결하시던데, 그 이제 법원이 각각이죠. 채권자 주소지가 다르니까. 그 애들이 가압류 신청했던 그 부분이 다르니까. 근데 한 부분은 실무관님이 몰라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냥 또 그렇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청산도 실무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법인 청산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말소 등기라든가 뭐 할 때 이 청산 관련된 거 강행 규정이다. 당연하죠.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면은 제3자에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죠. 청산법인의 기관, 해산으로의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인이 취임하는데, 다만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 재산 관리인이 취임한다.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우선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 또는 종회계류에 선임한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사, 이에도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법원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 순이다. 그래서 청산인 선임 절차도 필요할 때가 있다. 청산 사무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 청산 관련해서 상속과 관련돼서 상속재산과 관련돼서도 이쪽 부분을 준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재산 인도, 청산하고 난 뒤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킨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해산 전에는 이사가, 해산 후에는 청산인이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에 있어서 종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앞의 어느 방법도 처분할 수 없을 때는 국고에 기속한다. 그 정도 하시고, 법인 등기 서설, 법인 등기와 관련해서 설립 등기만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등기는 다 대항 요건이다. 그 정도 하시고, 법인의 감독 및 벌칙, 행정감독은 주무관청이 하고 해산청산은 법원이 하고 이사의 직무감독은 감사가 할 거고, 그 정도. 과태료에 관한 규정도 있다. 법인과 과의 구별 개념, 법인과 비법인의 구별, 법인 등기라는 형식에 의해서 구별된다. 법인의 실체를 다 갖추었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을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이라 한다 했고, 이거는 이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노동조합, 이름은 조합이라 붙어 있는데 이건 조합이 아니고 법인이란 거지. 농업협동조합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대한민국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 나 외국인이라고 이름 쓴다고 해서 외국인 되는 거 아니죠. 사단과 조합의 구별,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과는 구별해야 된다. 단체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다. 나중에 이제 공동 소유에 가면은 조합의 소유 형태인 합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 그런 걸 공부하고, 채권법 강론 조합 쪽에 가면은 이제 조합이 어떤가를 보겠죠. 조합은 계약의 한 일입니다.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계의 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단체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그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 원칙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있어도 단체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것. 좀 하시고, 구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이 비법인 사단에 관하여 1차적으로 그 정관에 의하고, 정관이 없으면 2차적으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을 뺀 나머지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성립 요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 법률관계, 먼저 사단 정관을 적용하고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비영리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지 조합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법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이사에 관한 그 규정도 유추 적용되고, 3번 법인 대표자도 포괄위임할 수 없다 했는데 구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도 포괄위임하면 안 된다. 재산은 물권법 275조에 의해서 총유로 되기 때문에 구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지분권 없다. 지분권 없으니까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다.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에 따르고, 보존행위도 마찬가지다. 사용수익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 종중, 문중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 당사자 능력 갖는다. 또한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배상 책임은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자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비법인 사단 자체가 당사자인 거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 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비법인 사단 등기 능력이 있다. 앞에서도 본 것이고, 오른쪽 69페이지 판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 관하여 이를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라 볼 수 없다. 고정도 하시고, 종중이 가장 종중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것인데, 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소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별도의 조직 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설립된다는 것. 성립, 특별한 조직 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종중의 결성이나 성문의 귀한 계정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종원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종중 구성원이 되고 종중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효력, 대내관계, 종손의 지위, 종중의 주목적인 재산은 종손이 이를 담당한다. 종장의 지위, 종장은 종중 대표자가 아니라 종중회의를 소집하는 회의 소집권자이다. 평소에는 종중 대표자가 없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스님될 뿐이다. 종중 대표자의 스님, 종중 대표자의 스님에 있어서 이걸 왜 보냐면은 합격하시고 나면은 종중과 관련돼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이 간질간질 하지만 여기까지.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의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및 여성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비례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의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 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라 할 것이다. 종중의 소집,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총회에서 그 대표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 항종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그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종중원절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종원자에게 필요한 종중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 소집할 수 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수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보통은 시제, 모사, 그런 때 말하는 거죠. 별도로 종중회의 소집 절차 필요하지 않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종중의 의결권,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은 없다. 무효다.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종중 소유재산은 종중은 총회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단 저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많습니다. 대외관계 종중조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종중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종중도 그 자체 명의로 소유권 취득 및 등기할 수 있다.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이미 위토의 경우 위토 대장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종중은 아예 농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시효 취득을 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했더니 깎아냈다는 거죠. 그걸 해줄 수 있나? 라고 물어서 시효 취득인데 왜 그러냐라니까 농지 취득 자기 증명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받아서 해줄 수 있나? 라고 하길래 서류를 보내봐라 했더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법률행위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그 등기를 실행해 주는데 시효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종중을 농지 시효 취득 주체라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부분에서도 그걸 승소 판결 내려줬어. 근데 종중은 농지 취득 주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기존에 위토 대장에 올라 있는 농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거는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를 하는데 교회도 법인 설립 등기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처리가 되는데, 교회란 교인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교회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법원 보는 거, 법은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법의 존재 형식. 교회란 교인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이와 비교하여 천주교회는 로마 교황청을 정점으로 하여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개개의 개별 천주교회는 그 부분에 불과하며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로마 교황청 소속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속교단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교단 탈퇴 내지 소속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서 결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 교단 소속 지교회가 뭐 다니던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개별적으로 탈퇴하든 뭐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뭐 한다고 해서 그 탈퇴한 개인들이 재산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잔존 교인들의 총류가 된다는 거. 근데 3분의 2 이상 결의 탈퇴해서 한다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 결의 탈퇴한 교인들의 총류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